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가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습니다. 반격 위주의 야외 기동 훈련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먼저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다녀간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망이 잇따르자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관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오는 21일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방어 훈련만 하고 종료됩니다.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어 훈련 이후 한미연합군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반격 연습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대비 태세 약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혼선이다. 그럼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이걸 지금 안 해버리면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 일단 우리 대비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예정됐던 야외 기동 훈련은 일단 수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길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훈련 축소가 미국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다른 연합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의 중요한 계기였는데 훈련이 대폭 축소되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환 시간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거듭 비난하면서도 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이어서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FOC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동평가를 마무리하고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 내년에는 마지막 3단계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인 2028년 안에는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정부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 이후 전시 지휘소인 CP-탱고의 인력부터 평시 지휘소인 캠프 험프리스로 옮긴 것, 신설될 미래연합사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기간 안에서도 FOC 평가를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미 전쟁부나 우리 한국의 국방부나 빈틈없이 준비 태세와 여러 가지 협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지시에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 대미 투자 지연과 전작권 불만을 함께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몇 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집중하며 북미 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현대전 양상으로 진화됐다고 주장하며 자위권 행사로 응수하겠다고 거듭 위협했습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정부 공식 담화가 아닌 관영 매체 논평 형식을 빌리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회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출근길.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인데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깬 선택이니만큼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이른바 2인자인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노 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습니다. 뭐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배경에는 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불편한 기류 속에 이 반년 가까이지 이어온 이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윤혜리 기자입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 추천 몫이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필요한데 그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독대해 사전에 조율된 인선을 제청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정 조율마저 불발됐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이라는 강수를 둔 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청 대상으로 추린 후보자는 모두 4명. 청와대는 여성 법조인이자 진보 성향인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뒀지만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으로 아내가 관여한 사건을 남편이 심리하게 될 수도 있는 이해 충돌 우려가 내부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중앙선관위원을 겸하는 박순영 판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윤성식 판사는 지난 2월 추첨을 통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맡게 돼 제청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남은 후보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합의 없이 고유 권한인 제청권을 행사하되 가장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에 제청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명분도 서면 제청을 강행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여권에서 사법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더라도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서울에 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는데 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외교장관이 지난해 9월 베이징에 이어 11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방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 소식이 전해진 후라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중 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부장 역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作为半岛的最重要的邻国，中方将会为半岛的和平稳定继续发挥建设性的作用。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중 간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의식한 듯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은 채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做出我们的应尽的努力。 회의에서는 양측의 실무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 등을 위한 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논란의 파장이 국회까지 번졌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강경한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국토위 회의.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일부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번안 절차를 밟자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부지로 검토한다는 김윤덕 장관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발판 삼아 당정이 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더니 이제 역사적 의미도 닥치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본체 부지인 어린이 정원이 아니라 캠프킴 유엔사 부지 등 공원 외곽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원 내 주택 공급 제한 역시 서울 입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도다. 그 취지를 부정하지 말라 날을 세웠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급 기관처럼 하는데. 김윤덕 장관도 공원 전체가 아닌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교 숙소도 있고요. 네. 군인 아파트도 있고 구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반대 속 번안 안건은 부결됐지만 여당 국토의원들은 당정협의회에서 용산공원이 마치 정부 공급대책 전부인 양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여론전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나온 오 시장은 거듭 정부 여당이 집값 못 잡은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령상으로도 협의권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용산공원 사례만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라는 점.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를 뚫고 본회의 상정을 감행할진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틀에 걸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며 대미 전략투자 관련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이 현지 시간 지난 17일과 18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면담하고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 7월 이후 약 3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측은 대미 전략투자 후보 프로젝트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추진 일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접점을 모색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오는 2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적정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가 이어져 왔는데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여전히 시점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이 오는 25일 오후 3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가 불공정,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때 제기하는 절차로 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나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가 적법성을 따지게 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 특혜 편입 의혹 등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김 의원 사건은 모두 13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본격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만 7차례 이뤄졌지만 11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결국 고소인인 전직 보좌관과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의 신청으로 수사 심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심의가 끝난 뒤에는 수사팀의 수사 종결 시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가까이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마무리될 거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쟁점이 남았지만 큰 틀에서 수사가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사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소통이 무리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의 공언에도 김 의원 수사 결론이 11개월째 미뤄지면서 결국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코스피가 급락세를 보이며 5.8% 폭락한 6,47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 출회로 10개월가량 만에 1,300원대에 돌입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4.96% 내린 6,529로 출발하며 시작부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최저치는 6,400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켰습니다. 개인이 5조 원에 가깝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받아내진 못했고 지수는 5.8% 내린 6,47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급락 배경에는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인 장중 연 5.3%대까지 오르는 등 주요국의 국채금리 급등 여파가 꼽힙니다. 또 미국 주정부가 데이터 센터 건설 시 환경과 지역사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던 데이터 건설 지연과 관련된 이벤트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89% 하락 개장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장중 낙폭을 줄여 1.17% 내린 82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낮 12시쯤 장중 1,399원 선으로 내려오며 1,3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 2일 이후 10개월여 만으로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 기업들의 수출 실적도 상당히 많은데 국내 투자라든지 법인세 납부라든지 주주 환원을 위해서 그 원화 자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장중 하락세를 이어간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는 전거래일보다 14.1원 내린 1,397.7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남 거제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더 컸습니다. 벼가 침수돼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인데다 양봉장의 벌마저 떼죽음을 당하면서 농민들이 더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한창 알이 연결해야 할 벼가 흙탕물 범벅이 됐습니다. 황토색 토사가 벼를 뒤덮고 물에 잠긴 벼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뭄 단계 심각을 기록하며 농업용수 600여 톤을 지원받았던 거제 농촌 들녘. 하지만 가뭄에 이어 쏟아진 물폭탄에 30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논도 상황이 심각한 건 마찬가지. 둑이 터지며 돌무더기와 뿌리채 뽑힌 나무가 논을 덮쳤습니다. 물살에 누워버린 벼는 나달에서 싹이 터 모두 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비 오기 전날까지도 논에 물을 댔던 농민은 이번 비가 단비일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하수나 오랑의 하천물을 양수해가지고 물을 댔는데 참담했죠. 진짜 이런 걸 처음 겪어가지고 너무 참담해가지고 말도 안 나왔습니다. 폭우는 양봉 농가도 덮쳤습니다. 벌통 340개 가운데 200개가 한순간에 빗물과 토사에 쓸려가거나 침수됐습니다. 벌통 안엔 말라붙은 진흙과 함께 폐사한 벌들이 심한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 봄에 꿀을 따올 일벌을 키우는 월동벌 산란기여서 이번 피해로 사실상 벌의 한 세대가 통째로 끊겨버렸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살아남은 벌통이라도 건져보려 애쓰지만 농민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더 하고자 하는,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사실은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이거 올해 정도까지 해보고 양봉을 접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 농작물 피해 92%가 발생한 거제. 올여름 거제엔 극한 가뭄과 극한 폭우가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이례적인 기상재난은 농가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명준입니다. 폭우가 끝나고 힘겨운 복구 작업이 시작된 거제 지역은 또다시 30도 안팎의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치워도 끝이 없는 진흙과 쓰레기에 주민과 군 장병 모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망가진 냉장고가 폐기물 차량에 실립니다. 진흙을 뒤집어 쓴 의자 역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빗물이 휩쓸고 간 부엌엔 흙탕물 자국이 남았고 집기마다 진흙이 말라붙었습니다. 물을 뿌리고 닦아내보지만 치워도 끝이 없는 상황에 기운이 쭉 빠집니다. 복구를 시해서 진행을 빨리 하면 빨리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를 못해요. 지금 부엌이고 밥을 못 해먹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폭우로 물에 잠겼던 인근 초등학교. 물이 빠지자 드러난 학교의 모습은 참혹합니다. 바닥은 온통 진흙투성이고 곳곳에 떠밀려온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 대신 교무실까지 들이닥친 흙탕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학교 건물은 물론 운동장과 급식소, 부설 유치원까지 물에 잠기면서 책상과 의자 같은 집기 대부분이 토사로 엉망이 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여름방학이 끝나 개학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수업은 불가능했던 상황. 다행히 대민 지원으로 온 군 장병들이 힘을 보태면서 복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이렇게 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날씨가 덥지만 학생들이 다음 주에 무사히 개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 밥 지을 급식소마저 흙에 뒤덮여 막막했던 교직원들도 장병들의 묵묵한 구슬땀에 용기를 냅니다. 그 급식소에가 완전 이번에 초토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부터 와가지고 그 뻘을 장병님들이 진짜 수십 명이 오셔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극한호우로 직접 피해를 본 학교는 거제와 통영에서만 40여 곳에 달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개학 전까지 최대한 복구를 마치고 급식소 복구가 늦어지면 대체 급식을 제공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호우가 잦아들자마자 다시 내륙에는 열대야와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주 후반에는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온도차가 심한 경계면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가기 무섭게 뜨거운 열기가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이달 초처럼 극한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은 한때 폭염주의보가 전 지역으로 확대했고 울산에는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 극한 호우가 그치기가 무섭게 다시 폭염이 찾아온 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며 그 가장자리가 한반도 부근까지 닿았고 시계 방향의 흐름을 따라 남쪽의 더운 수증기도 강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쪽 먼 해상의 열대저하부도 열기와 수증기를 한반도로 밀어 올리는 열기 펌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엔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돼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찬 공기를 품은 비구름이 유입될 전망인데 온도차가 심해지는 경계면, 특히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구름이 다소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는 늦더위가 이달 말까지 지속하는 가운데 비구름이 유입될 때는 더위와 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기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난 뒤에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비가 오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의 양도 만만치 않거든요. 장마철에 비견되는 그런 비가 내리기 때문에 8월 중하순에는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 가을의 문턱을 향하고 있지만 계절의 시계는 당분간 폭염과 호우를 오가는 한여름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가을 태풍의 북상 가능성도 있어 늦여름 복합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대표하고 또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했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이틀 만에 당선자하고 낙선 후보를 함께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화면입니다. 막 들어온 건데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하고 오른쪽에 이제 김민석 대표가 있고요. 왼손은 정청래 대표하고 손을 잡고 있네요. 네. 그 지난해는 이제 전당대회 뒤에 열흘 뒤에 이제 만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게 이번에 거가 이례적으로 빠른 거냐?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최근 사례를.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2023년 이제 3월 8일에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5일 뒤에 신임 지도부하고 했습니다. 한 5일 정도 걸렸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월 23일에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는요. 23일 날 전당대회 끝나고 24일 날 만찬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는 낙선자들도 다 불렀습니다. 지금처럼. 그때는 지도부하고 막 낙선자들도 불렀어요.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콜라 마시면서 제로 콜라 마시면서 뭐 러브샷도 하고 막 이런 거를 연출했는데 공통점이 있죠. 낙선자를 부르면 빨리 부르는구나. 이거는 내상이 좀 심한 전당대회에 내상이 심해가지고 봉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빨리 불렀다. 오늘 저 화면도 상당히 좀 이제 좀 특이한 장면이었는데 건배를 이제 모두 일어서서 이제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이제 건배를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앉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왼쪽에 앉았고, 화면 계속 보여주시죠. 이게 정청래 전 대표가 한병도 원내대표 이제 건너서 이제 앉았고요. 이게 오늘 이제 기념 사진 촬영을 하러 이제 내려와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청래 대표가 영 웃음이 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저는 지금 이 실황 현지 사진을 처음 보는데
좀 얄궂게 맨 먼저 떠오르는 건 장동혁 대표가 먼저 떠오르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장동혁 대표 올림픽공원 가면 정말 그렇게 그 표정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제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저 즐거움을 숨기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보기 좋습니다. 뭐 당대표 선거를 마치고 저렇게 웃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뭐 역대급으로 대통령이 직접 당대표 선거에 뭐랄까요? 약간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불릴 정도의 사실 상당한 정치적 명운을 걸었었는데 결과가 뭐 본인이 의도한 대로 나와서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표정이 좋으시네요. 대통령 표정 좋고 김민석 대표 표정 좋고 다 좋은데 정청래 전 대표의 표정이 좀 그 상대적으로 좀 이제 굳어있지 않나 뭐 이런 점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까요? 별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 저분들이 이제 뭐 정치 다 고수들이고 사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인지 이런 거 모르질 않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정치도 해오고 막 다 싸우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도 이제 정치인들 만나서 물어보면은 그냥 농담 따먹게 했어 뭐 이런 얘기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제 배석을 했는데 굉장히 항상 웃상이잖아요. 농담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렇거든요. 웃상.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아마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얘기가 좀 오갔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아마 공개를 하기는 좀 어려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끝났다. 당의 발전, 뭐 원팀을 위해서 우리가 다 협력하기로 했다. 뭐 이 정도 입장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사리가 나올 정도로 내가 말 못했던 거 이제 다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탈당하지 말고 정청래와 앞으로 계속 함께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오늘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또 이제 그 일각에서는 이제 입각설도 돌았었잖아요. 정청래 전 대표도 그렇고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어렵게 찾았는데 TPO란 단어 이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늘은 T에서 그 여러 가지 맺힌 게 있더라도 조금 말하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쭤보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입각설과 관련해서 본다라면 정청래 전 대표에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입각 제의가 온다라면 정청래 의원이 받을까 하면 저는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여하튼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로서 최종적인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어떤 지분, 정치적 지분은 확보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비명이라는 큰 정치적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이걸 두고서 입각을 한다. 이건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정치적 상식 행보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송영길 의원인데 저는 송영길 의원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음모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2, 3개월 전에 그런 소문이 파다했단 말입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이번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면 외무부 장관으로 입각한다. 이게 저는 상당히 이게 국민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했던 게 그러면 이번 당대표 선거는 들러리 페이스메이커로 뛰라고 부여받은 인물가 있는 거냐 혹은 당대표 이분은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당대표가 되면 입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뭔가 하는 조금은 얄궂은 그런 이제 시각이 있던데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저는 만약에 송영길 의원이 입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까. 정청래 의원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입각설이 있었고 뭐 해관부 장관을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근데 또 그 돌았던 얘기가 본인이 고사했다, 청문회 뭐를 좀 싫어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글쎄요 뭐 입각을 해서 청문회장에 서는 정청래 의원의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친명계에서 정청래를 옹호를 할까 비판을 할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저는 지금 정청래 의원의 스탠스상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은 그 본인의 라이브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 그러니까 뭐 반명, 뭐 분열주의, 신천지 이 비밀연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 목표 이거가 이제 김민석 후보의 주장이었는데 이렇게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졌지만 지지자들은 이겼다.
이 얘기를 하면서 탈당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지지자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늘 표정이 굳어 있는 것도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능수능란하게 자기 표정을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지지자들이 너는 거기서 웃음이 나오냐 지금 이렇게 지금 공격받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표정을 관리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약간 이게 일종의 명청대전 전쟁처럼 벌어졌는데 지금 대통령 밑으로 자리 하나 얻으려고 들어가는 거야. 너 지금 지지자들을 또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방송 많이 할 것 같아요. 나 지금 사리가 나올 정도로 참았으니 김어준 방송도 많이 나가고 이러면서 지지자들 모으면서 반격의 때를 기다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만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측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곧 이제 뭐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민석 후보의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었는데 이게 이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첫 일성은 개판은 없다. 지도부는 밖을 향해서 힘을 모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은 전당대회 결과하고 또 당 운영 방향을 놓고 약간 그 최고위원들과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오늘 김민석 대표가 이후에 또 다뤄지겠지만은 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 개판은 없다라는 발언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거론한 건데 저는 둘 다 조금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좀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개판은 없다라는 말씀을 조금 꽈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지도부는 밖을 향해서 힘을 모을 것 그리고 지도부의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 회의에서 퇴출하겠다. 사실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회계사란 직업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산하위원회에 이제 참석하고 합니다만은 신신당부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 비공개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1여당의 최고위원 회의인데 정치라는 것이 비공개일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고 논의하는 사안이 전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 만약에 어떤 사안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김민석 대표가 이걸 약간 정치적으로 노려서 비공개 회의라는 명목으로 논의를 해버리면 그 사안은 여당 내에서 누구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어떤 뭐 논리적인 모순도 한번 지적해 보면서 조금은 메시지 전달에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내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 회의에서 퇴출하겠다.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약간 군기잡기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멘트였습니다. 일단 김민석 대표의 저 발언 개판은 없다라는 거를 맥락을 보면은 개판은 없다라는 게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개파를 고려해서 안배를 해가지고 당직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청계들을 더 안 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했던 얘기를 보면은 인사는 능력주의로 하겠다. 그리고 화합은 일중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민생, 뭐 실용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이견을 내는 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개파 안배하지 않겠다. 일중심으로 가겠다. 능력주의. 사실은 이거 보수 쪽에서 나오는 게 보통 능력주의인데 이쪽에서는 오히려 안배하고 이런 게 약간 민주당의 전통이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게 뉴 이재명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당직 인사 저희가 표로 하나 만들었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임명이 있었죠. 한정혜 사무총장, 김태선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 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 그리고 권칠승 정책위 의장이 이제 어제 임명됐고요. 그리고 홍보위원장에는 김남준 의원, 그리고 참정훈 지방정보위원장에는 신정원 의원이 됐고, 지금 이제 채워지지 않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도 상당히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롭게 임명되신 분들을 보면은요, 사실 개파색이 그렇게 강한 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한정혜, 권칠승 이 두 분은 문재인 정부 때 장관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친문이었고 지금은 친병입니다. 그러니까 일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지 여기에서 막 소위 말해서 파이터가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정혜 사무총장은 직전에 정청래 대표 때 이제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당직에 계신 거고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같이 학생운동을 해서 미문화원 정거했을 때 같이 이제 옷고 치르고 뭐 이런 또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진짜 개파색이 매우 강한 사람은 김남준 의원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일중심으로 좀 이거를 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지금 청년을 한 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청년을 한 명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 약간의 열세 지역, 험지라고 부르죠. 험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안배를 하는 거를 많이 했어요. 민주당의 험지면 이제 영남 뭐 그랬죠. 그래서 뭐 임미애 의원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좀 더 파이팅 넘치는 소위 말해서 뭐 이런 사람들을 할 건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최민희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대표 때는 평당원들을 최고위원을 뽑았는데 경선으로 했다. 그때 박지원 최고위원이 된 거죠. 그렇죠. 젊은 박지원 최고위원. 젊은 87년 박지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청년 최고위원도 지명하지 말고 경선 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경선 붙이면은 친청계 최고위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셈법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명하지 말고 경선을 붙이자 청년 최고위원을. 원래는 이제 지명직으로 이제 대표가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민희 의원이 조금은 오늘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뭐랄까요? 이제 친청의 색깔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는데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당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 김민석은 대표로 당선됐으되 우리 최고위원은 민심의 결과로 우리가 더 많이 했다. 뭐 그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최고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을 경선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왈가왈부도 있고 논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뭐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다들 예측하는 대로 한 명이라도 더 친청 색깔의 어떤 최고위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뭐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첫 최고위 회의에서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사법농단입니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서면 제청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기에 안 준 게 사실입니까? 사퇴하라는 여권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 법사위 출석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씨 나가라고 그랬고요.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 퇴근길에 이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김성수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대통령한테 제청한 걸 두고 지금 논란인데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법관 임명 절차가 여러 차례 바뀌긴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여기에 이제 1987년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하고 요게 이제 요 과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전두환 정권 때는 그때 1980년에 그때 박철원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39살이었는데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대법관들 후보자들 박철원이 면접을 봤어요. 대법관들 후보자들 다 불러다가 그러면은 각하가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법관들이 와서 하고 박철원한테 그 비서관한테 30대 뭐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법관들이 줄을 쓰는 게 권력에 줄을 쓰는 게 안 좋으니까 아예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거 연공서열대로 하겠다, 기수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계속 기수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노무현 정부 때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라는 거를 2003년에 만듭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왜 기수대로 하냐, 다양성이 대법관이 확보가 돼야지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이 마련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 정권의 대법원장은 두 정권의 대통령을 걸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보 보수 진보일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은 가장 가까운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때 2023년 정권 초기였어요. 이때 6월 달에
대법관이 2명이 바뀌었는데 네. 그때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임명 제청 올라오는 거 이거 반려할 수도 있어. 더 대법원장 당신이 원하는 사람 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원래는 진보 인사를 하려고 하다가 진보 대법관 하려고 하다가 중도 대법관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왔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처음으로 깬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오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요지가 뭐냐면 협의 끝까지 했다. 협의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죠?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고요. 청와대에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했는데 이게 민정수석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김민석 대표의 첫 번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이 실패했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아요. 앵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씀이냐면 정리해보자면 협의는 있었다. 다만 합의는 없었다. 그리고 재청행은 있었다. 협의 혹은 합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대표라든가 지금 여권 일각에서 말하는 이 협의라는 단어는 합의로 바꿔야 될 것 같고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합의가 그럼 법적 절차이냐 아니냐 따진다라면 김민석 대표가 말한 대로 이건 법적 절차는 아니되 관습에 어떤 뭐 2차례건 3차례건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것, 뭐 일컬어진 것일 수 있으되 그렇다면 저는 계속 탄핵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협의는 있었으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의 어떤 원인은 누구냐. 이걸 따져보면 이런 어떤 뭐랄까요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은 어떤 뭐 50% 이상 60% 70%가 대통령이면 대통령 탄핵할 것인지 전 이걸 묻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뭡니까 적어도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말로는 계속 면담을 요청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있을 수 있는 어떤 협의 과정, 합의 과정이 이르지 못한데 어떤 형식적인 원인을 대통령실이 제공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충분히 지금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에 의한다라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상권 분립에 의거한 새 어떤 권력기구들이 다 어떤 뭡니까 고유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므로 지금 이 상황에서 뭡니까 이 탄핵 운운하는 것은 너무 시의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들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은 대법원장대로 이제 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대통령은 임명을 할 권한이 있는 거고, 국회에서는 이걸 동의를 동의권이 있는 거고. 과연 그러면 이 사이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이게 헌법의 104조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헌법이란 게 완벽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머지를 채우는 게 법률이고 아니면은 관습적으로 오는 게 해오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관들도 정확하게는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제청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국무총리가 대통령하고 협의하지 않고 예를 들면 합의를 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이 장관 괜찮으니까 이 사람 올렸어. 근데 그거를 그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에까지 이르는 게 관행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했던 거고 이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장관은 이제 같은 정부 내니까 행정부 내니까 이제 그런데 이건 삼권 분립 차원에서 이거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청 권한하고 임명 권한하고 누가 높고 낮은 걸 떠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거는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그 공백을 대법원도 인정해주고 헌법기관끼리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 그게 사상 처음으로 깨졌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탄핵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거는 관습적으로 해오던 거를 안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 이거는 거의 100% 이거는 헌재에서 기각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책임이 이제 정치적으로 누구한테 있느냐를 좀 따져보면은 뭐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최종적으로 하는 임명권을 무시한 거고 윤석열 아까 전에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넘기지 않고 임명 동의안을 해달라고 넘기지 않고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7월까지거든요.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새로운 대법원장이 오면은 그거 취소하고 다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할 경우에 그렇게까지 안 가는 거를 저는 원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은 임명동의안을 넘겼는데 국회에서 부결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정치적 갈등은 지금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는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길게 끌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만 언급하고 싶은 건 지금 이제 끌었다는 말씀이 이제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시고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협의의 과정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뭐 법률 전문가 아니어서 이제 그 전문가적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 동의권과 제청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우위를 주장할 수 없는 고유한 어떤 세계 부처의 세계 권력기구의 어떤 고유한 권한이 이라는 가정을 한다라면 대통령이 그러면 이와 같은 대법원장이 고유한 제청권을 어떤 식으로도 침해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였다. 지금 이 같은 방법 하나랑 두 번째는 본인의 뜻을 본인의 어떤 뭐 의지를 꺾어버리고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우리 어떤 상권 분립의 취지에 비춰본다는 바람직한가 하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의문은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청와대가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만나가지고요. 이게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당 연찬회에 참석해달라 이달 말에 있잖아요. 이렇게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박 전 대통령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전체적인 지금 국민의힘 기류 속에서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내 갈등이 다시 이제 불붙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중진 3선 이상 3선 중진들 지금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 중심으로 이 당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거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좀 기세에 힘이 딸린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고 어차피 권한이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박근혜와 그 지지자를 등에 업고 우리가 한번 붙어보겠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어떻게 실제 작동을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최근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그 펜앤마이크인가요? 거기에 나가가지고 이제 중진들이 희생해야 된다.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한때 별명이 이제 중진의 힘이었거든요. 중진의 힘이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거를 당원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 체제가 지금 중진의 힘이냐 당원의 힘이냐가 지금 붙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경태 의원이 중진들 연령해서라도 장동혁 내려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진들이 희생을 하라. 불출마 선언하면 다음 총선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지금 김준일 평론가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을 빌으러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분석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홍준표 전 시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못난이 삼선들. 제가 이 부분은 좀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장동혁 대표는 소위 제 생각엔 어떤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궤에서 벗어난 그 9918에 의존해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랄까요? 국민들의 어떤 건전한 상식에 의존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TK로 가서 뭐랄까요? 상당히 수구적이고
뭐 과거 획기적인 박근혜 전 대표를 끌어당겨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힘을 키우려는 건데 저는 이 둘 다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중도 성향의 이와 같은 뭐 국민들의 뜻을 찾아서 그리고 본인의 정치력으로 해결해야지. 이거 저는 참 뭐랄까요, 3선 4선이라고 하면은 못난이 3선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뽀로라니 대구로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소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말 좀 장동혁이나 정점식 원내대표나 국민들이 원하는 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도 계속해서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을 지금 전해드려야겠는데요. 북한의 김여정의 지금 말이 지금 전해졌는데, 북미 지도자 간의 소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중국에서 있을 에이펙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참모들한테 이야기했다는 소식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이제 전해졌었는데, 북한의 반응이 없었죠. 근데 북한의 김여정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미 지도자 간의 소통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 축소가 됐었는데 축소가 됐는데 이 한미 연합 훈련 축소보다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중에 있다. 지금 아직 끝나지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금요일까지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이게 계속 진행 중인 것에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미 훈련 기간 줄어든다고 공격적인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 세 마디만 지금 딱 전해졌습니다. 더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서 한미가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반격 위주의 야외 기동 훈련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다녀간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망이 잇따르자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관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오는 21일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방어훈련만 하고 종료됩니다.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어훈련 이후 한미연합군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반격 연습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혼선이다. 그럼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이걸 지금 안 해버리면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 일단 우리 대비태세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예정됐던 야외 기동 훈련은 일단 수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길면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훈련 축소가 미국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다른 연합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외교, 안보 수장 모두 미국 측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말을 한 건데요. 국회에서는 한국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전격 공개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조 장관은 다만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발표 직후부터 국방부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 같은 시각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야권에선 우리 정부가 미국의 결정을 뒤늦게 접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한국 패싱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국민들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몰랐던 거는 외교 실패 아닙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분이라 하더라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속내가 있을 거란 의견에 이어 또 뭐 이란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발표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이번 결정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고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국제무대에서 끌어들이고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는데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일이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정부 역시 이번 훈련 축소가 올가을로 거론되는 북미 정상회담설과 맞물려 대화 재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남북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여야의 시각차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싼 이념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북한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위협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여야는 안보 우려와 대화 마중물이란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북미 간 접촉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담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이틀째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퇴근길 후임 대법관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와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출근길에도 조 대법원장은 관련 논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노 처장은 이번 결정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두고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아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정치권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 행사에 여권이 발작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논의도 없이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건 관례를 깬 사법농단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최악의 법기술자의 지금 농가를 부린 것 아닙니까? 국민이 바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도 209일 동안 제청을 뭉개더니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라고 사퇴 요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나아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거취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조 대법원장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여권의 공세를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법관 임명하는 그 권한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갖은 협박과 압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을 장악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곁들였습니다.
이 같은 공방은 국회 법사위에서 한층 가열됐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한 것이 또 다른 불씨가 됐습니다.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된다고 지금 전제를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재청권이 왜 있습니까 도대체?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 논란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구상으로도 풀이되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만납니다. 용산이 화두가 될 텐데요. 택지 전환과 공급 규모를 놓고 충돌해온 터라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의 승부처는 서울 도심입니다. 그중에서도 대규모 구공유지와 녹지가 남아있는 용산이 핵심인데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용산 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만납니다.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 만남입니다. 당장 용산공원 활용과 국제업무지구 공급량 확대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론화를 거쳐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어린이 정원엔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제업무지구의 주택수는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낙공에도 원칙이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도심 녹지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는 난개발을 이유로 8천 가구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서울시 협조 없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1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계약 취소 주택 한 가구에 9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어제 진행된 서울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 84제곱미터의 일반 공급 한 가구 청약에 9만 433명이 접수했습니다. 이번 공급주택은 불법행위 재공급 주택으로 분양가는 9억 4,085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옵션 비용 등 최종 공급가는 총 10억 1,255만 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3.2%로 대폭 높였습니다. 반면 연간 취업자는 6만 명 줄어든 11만 명 증가에 그칠 걸로 예측했는데요. 성장률과 체감 경기 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석 달 만에 0.7%포인트나 높이며 3.2%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상승폭 중 약 0.6%포인트는 반도체와 설비 투자 파급 효과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3.0%, 한국은행과 IMF, OECD 전망치 2.6%보다 높은 것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2.2%로 높였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올해 수출은 8.7%, 설비 투자는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소득 증가가 반도체 부문에 편중되면서 2.3% 늘며 개선세가 다소 완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17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6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작은 반도체 부문의 성장이 집중되면서 성장률과 체감 경기 간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건설 투자도 0.1%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초호황에 힘입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민간 소비나 고용 같은 이제 다수 가계의 소득으로는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액이 급증하며 이례적 수준의 대규모 흑자를 전망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3,60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측했습니다. KDI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크게 의존해 향후 반도체 경기 변화가 거시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가계 빚 규모가 2천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신용대출 급증과 최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친 가계신용 총액이 지난 2분기 2,019조 원으로 집계돼 가계빚 규모는 이제 2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1,891조 3천억 원, 전분기보다 24조 9천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주식시장 화랑을 타고 이른바 빚투가 늘면서 신용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유예 해제 전 주택거래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불어났습니다. 신용대출 증가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기존 규모에 비해서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늘어난 규모뿐 아니라 부채 부실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0.35%, 지난해 말보다 0.05%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여기에 주담대 변동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4개월 연속 올라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도 6%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가계 빚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금융위는 8.13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며 대출 한도를 30조 원가량 더 풀었습니다. 잔금 대출 수요라든지 이주비 대출 수요 이런 부분은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당초 목표인 1.5%에서 3% 이 수준으로 금융당국은 총량 규제로 인한 부담대 실수요자의 불편을 풀기 위한 취지일 뿐 규제 완화 기조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시중은행 등 금융사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출 총량 규제 조정에 들어갑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정원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조 전 원장과 홍 전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원장은 12.3 계엄 당시 을지 연습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 전 1차장은 국군 방첩사령부, 경찰청과 계엄 상황에 대해 소통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배심원 한 표차 유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 12일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항소 이유서를 냈습니다. 적어도 80-90% 이상의 유죄 확신이 들어야 유죄 판결이 가능한데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만 찬성한 건 형사재판에서 너무 적은 비율이라는 게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남성의 이름과 얼굴을 오는 25일부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승줄에 묶인 채 남색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지난달 경기 성남시에 있는 길거리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왜 살해했습니까? 스토킹 범행 혐의 인정하세요? 피해자 직장은 새벽에 왜 찾아갔습니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스토킹 고소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지난 6월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검찰 연락을 받은 당일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매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존 살인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습니다. 앞서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수술을 받은 뒤 40일 넘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건강이 호전되자 경찰은 지난 12일 병원에서 퇴원하는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5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신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인천 서해구 원창동에 있는 청라물류센터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관계자 2천여 명이 스스로 대피하고 소방이 나머지 900여 명을 대피를 유도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건물은 대형 물류창고로 쿠팡 등 여러 업체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우가 남긴 상처는 거제의 산과 바다, 들녘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산 정상부터 무너져 내린 토사가 해안도로를 덮치면서 바다는 온통 흙탕물로 변했고 수확을 앞둔 들녘은 일부가 푹 꺼져 형태를 잃었습니다. 드론으로 둘러본 현장 김진두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제 연하 해안로. 도로 바로 옆으로 펼쳐진 수면이 바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마치 흙탕물로 뒤덮인 강처럼 변했습니다. 산 정상의 바로 아래부터 무너져 내린 거대한 산사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도로까지 이어집니다. 아래쪽 도로에는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한 차선을 막아섰습니다. 차들은 남아있는 도로로 위태롭게 교차 운행을 이어갑니다. 산비탈에 남아있는 흙더미는 금세라도 다시 쏟아져 내릴 듯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이삭이 한창 연그러갈 거제 축전길의 들녘도 호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논에 가까이 다가가자 기습폭우가 핥히고 간 상흔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논 가장자리가 푹 파헤쳐져 누런 속살을 드러냈고 마구 휩쓸려간 벼 때문에 곳곳이 뻥 뚫렸습니다. 논 바로 옆 작은 하천도 쏟아진 토사와 파편으로 엉망진창이 돼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산과 바다, 농경지까지 초토화시킨 사상 초유의 물폭탄에 거제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역대급 폭우 속에 거제 해안에 있는 회진마을은 피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빗물을 가둬두는 저류시설을 짓고도 소송 문제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에 주민들은 이주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집안에 있어야 할 가재도구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진흙을 씻어내고 쓸만한 물건을 찾아보지만 버려야 할 게 적지 않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바닷물이 차오르는 만조가 겹치며 거제 회진마을은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11시쯤 돼가 바다 해수면이 한 2m 정도 올라왔어. 그러니까 물이 내려갈 수가 없죠. 문제는 큰 비가 올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 태풍 산바 때 주택 49개 동이 침수됐고 2017년 집중호우 때도 주택 63개 동과 농경지 7.5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거제시가 200억 원을 들여 우수 저류 시설을 지었지만 이번 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3년 전 시설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지며 책임 소재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고 지금까지 준공을 못했습니다. 계획대로 준공됐다면 빗물 2만 5천 톤을 받아내 수해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는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준공되지 못함에 따라 반복되는 수해에 지친 주민들은 이제는 정든 마을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시에서 요 진출 지역을 이주 대책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이주. 요걸 집을 갖다 국가에 넣는 거하고. 소 잃고 고친 외양간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민들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거제와 통영에 내린 폭우로 50여 개 학교에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부 학교에서 학사 일정이 조정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장평초등학교를 비롯해 거제와 통영 53개 학교에서 옹벽 파손이나 침수,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거제 둔덕중학교 한 곳은 어제로 예정했던 개학을 연기하고 이틀째 휴업했고 초등학교 4곳은 방학 중 돌봄을 중단했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홍보대사인 걸그룹 리센느가 거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리센느는 거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피해 주민들을 돕고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거제시는 리센느 멤버 원희의 고향이자 리센느를 대중에게 알린 미민, 거제 야호의 시작점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후속 조치로 한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UFS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2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4건으로 예정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일부 축소하거나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축소 내용과 규모는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같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두고 국회에서는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오늘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번 결정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 역시 북미 대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사전 통보 없는 훈련 축소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라며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외교 실패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순응한 게 아니냐고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른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전시작전권 회복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훈련 축소가 전작권 전환이라는 정책적 방향과 일정에 장애나 지연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훈련 축소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알게 됐다며 미국의 상당수 많은 당국자도 그 게시물을 보고서야 의중을 인지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연합훈련 축소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태평양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계 영김 연방하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했던 동맹국을 응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미 해군 항모 워싱턴함이 태평양을 벗어난 데 이어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되면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워싱턴함의 중동 이동을 반기고 있고
주변국에 미국의 방어에 의존할 수 없다고 설득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훈련 축소에 대한 미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공화당 소속인 영김 의원은 한미훈련은 적대 세력 억제에 필수적이지만 한국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기업과 시민 대우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처우가 이번 한미 훈련 축소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동아태 소위 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훈련 축소는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실상 대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두고 더 큰 실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훈련 중단도 불필요한 양보였는데 이번 축소 조치는 한반도를 넘어 이란 등 다른 적대국에도 미국의 약점으로 읽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두 지도자의 관계는 훌륭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오늘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입장 발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아 왔다며 북한이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 나가는 일은 매우 상식적이고 필수적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한 데 대해서는 기한이 줄어든다고 공격적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이후 한 달 뒤까지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다시 접속해 득표수 등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6월 10일과 11일, 15일, 7월 8일에 시스템을 다시 열어 일부 수피를 수정했습니다. 7월 8일에는 경기 시흥시 연성동과 신현동의 시의원 후보 득표수가 차고 입력됐다며 수정됐습니다. 또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교육감 선거 투표수를 994명에서 1,104명으로 수정했고 이에 따라 후보자 득표수도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경합했던 김민석 신임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김 대표에게는 축하를, 정청래, 송영길 의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며 세 사람 모두 국민주권 정부의 책임 있는 주역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 사과하며 당의 단합과 국정 운영의 뒷받침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시선을 함께 넘은 동지이자 전우로서 이재명 정부와 운명 공동체로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첫 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결과 등을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 사생결단 대결했던 친청계 최고위원이 다수 입성한 만큼 첫 호흡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 대표는 우선 화합과 단합은 일 중심으로 하나하나 함께 합을 맞춰 나가겠다며 단일 대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개판은 없다는 말도 강조했는데 새 지도부가 추구할 노선에 대해선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제가 주장한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에 의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통합 의지엔 호응한다면서도 뼈 있는 말을 내놨습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선 압승을 거둔 김 대표가 국민 여론조사에선 정청래 전 대표에게 박빙 열세였던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이번 지도부 구성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심을 기초로 민심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새 지도부는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당내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께서 또 포용하고 또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사무부 총장단 인사를 단행하는 등 당직 후속 인선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일단 앞선 한정혜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 의장 인선에 대해선 능력이나 통합의 무게를 뒀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부산에 이어 다음 최고위원회의를 강원도에서 여는 등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지역 최고위를 예고했습니다. 또 회의에서 언급된 비공개 사안을 공개하면 퇴출하겠다며 기강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진 의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 회동에서 개헌 논의를 언급한 걸 두고 야당을 분열시키고 갈라쳐 본인이 원하는 연임 개헌으로 가기 위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10원 한 푼 손해보기 싫어 근저당 매매를 한 사람이 순순히 임기를 단축해 개헌하겠다는 말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믿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중진들을 향해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바뀔 수 있도록 희생하자고 말하면 다음 총선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것을 공개 건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으니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지만 지금의 국정 난맥과 극심한 국론 분열 현상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 결론이 1년 가까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적절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회에 김병기 의원 사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의위는 김 의원 사건 수사 절차와 지연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줄을 무시하고 달려드는 이른바 집단 새치기 영상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인천공항이 결국 안전 펜스까지 설치하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달 8일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이라며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용객 수십 명이 단체로 자세를 낮춘 채 캐리어를 밀며 차단선 아래로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드는데요. 질서는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 실제 상황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공항 측은 일부 중국인 보따리상 등이 먼저 수속을 밟기 위해 카운터가 열리자마자 줄을 무시하고 몰려든 것으로 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내하는 직원들은 인파에 치여서 다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항공사는 출국장 진입로에 어제부터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요원 배치도 강화했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협하면 수속이 불가능하다는 경고문도 내보내고 있는데요. 공항 측은 현재까지 추가 새치기 사례는 없다며 질서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정보원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한 권창경 2차 종합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을 기소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내란 특검 당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종합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둔 종합특검이 국정원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 전직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함께 지난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홍장원 전 1차장도 포함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언을 해 이른바 내부 고발자로 꼽힌 인물입니다. 특히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체포조 의혹을 처음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하지만 종합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홍 전 차장 역시 국군 방첩사령부, 경찰청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 파견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새벽 미국 CIA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내도록 한 것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전 원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시 을지 연습대로 하라며 직원들에게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를 설명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특검은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해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주요 피의자 기소 여부는 물론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도 내란 특검과 번번이 다른 판단을 내려온 종합특검. 내부 고발자에서 내란 가담자로 법정에 선 홍 전 차장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 노조 파업에 맞춰 내일과 모레 자동차 업종 연대 파업을 벌입니다. 내일은 부품사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레는 현대차, 완성차 노조가 교차 파업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부품사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과 원청 교섭 성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집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내일 공동 파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수 제니의 신체가 드러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OA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공지를 내고 제니의 사진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 또는 가공하거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게시,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아티스트 권익 침해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관련 게시물과 계정 모니터링과 증거 수집을 계속하는 한편 중대한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티스트의 외형적 특징을 악의적으로 편집 또는 재가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거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의 로봇 1호 상장 기업이 된 유니트리가 거래 첫날 공모 가격의 460% 넘게 폭등했습니다. 주식으로 조달한 자금은 주로 로봇의 AI 두뇌를 개발하는 데 투입될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제자리에서 2m 넘게 뛰어오르는 로봇, 창업자 왕싱싱의 입도 쩍 벌어집니다. 중국 로봇 제조사 유니트리가 첫 본토 증시 상장을 앞두고 공개한 신제품 슈퍼맨입니다. 상하이 증시 커창반 상장 첫날 거래 시작 가격도 로봇의 점프 실력만큼 놀라웠습니다. 3, 2, 1热烈祝贺宇讯科技成功上市，发行价是150.8元，开盘价1100元。 결국 845위안으로 장을 마치긴 했지만 역시 공모 가격보다 5배 넘게 뛴 플러스 460%였습니다. 지난달 말 상장 첫날 465% 급등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 CXMT의 버금가는 흥행입니다. 유니트리는 공모주 청약 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당첨률 0.018%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61억 위안,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조달 금액은 주로 로봇의 AI 두뇌를 개발하는 데 투입됩니다. 실제 이번 상장 과정에서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약 300억 원을 투자해 전략 지분 2.31%를 받았습니다. 두 회사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는 협약도 맺었습니다. 持续深耕通用具身智能机器人核心零部件研发和产业落地，让智能机器人更早、更好地为全社会服务。 같은 날 베이징에선 제10회 세계 로봇 대회도 열렸습니다.
로봇의 두뇌를 얹고 AI의 몸을 찾아주는 과학기술 발전 경로의 큰 그림을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프로야구 LG가 막강한 투수진을 앞세워 이틀 연속 선두 KT를 잡았습니다. 선발 토러스트는 7회까지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전날 활발한 타격으로 KT를 물리쳤던 LG가 이번엔 마운드로 승리를 지켰습니다. 승리의 주역은 선발 토러스트. 150km가 넘는 속구와 살짝 꺾이는 커터, 낙차 큰 포크볼에 KT의 방망이가 침묵했습니다. 7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안타는 2개만 맞았고 삼진 5개를 곁들이며 한 점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즌 11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로 도약했습니다. The guys behind me, they trust me with what I'm, capable of doing. And got with the analytic guys and our pitching coach this week and just kind of focus in on a couple of things and just, clean some stuff up. And LG는 8회에 우강훈에 이어 아시아 쿼터 케네디가 첫 등판에서 깔끔하게 병살로 이닝을 치웠고 마무리 손주영이 9회를 책임지며 1대0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타선에선 1회 송찬희가 귀중한 결승 타점을 올렸습니다. 두산의 2년차 투수 최민석도 5회까지 2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11승, 다승 공동 선두에 합류했습니다. 두산은 안재석이 3회 석점 홈런 등 4타점, 양의지가 9회 솔로포 등 2타점을 올리며 NC에 2연승을 올렸습니다. 삼성은 전병우가 4회 석점 홈런 등 7타점, 디아즈가 5회 투런포 등 5타점을 쓸어 담으며 SSG에 전날 당한 패배를 서럽겠습니다. 김도영이 9회 결정적인 석점포를 날린 기아는 한화를 물리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한국축구혁신을 이끄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유소년 축구 발전 방안을 위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 자원이 뛸 경기장도 경기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초유의 폭염 속에서 축구를 해야 하는 어린 선수들에겐 여러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매해 여름마다 잔디가 뜨거워 화상 위험이 있는데 화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장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대회 대부분이 방학 때 이루어지니 한 해 뛸 수 있는 경기 수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학년은 10경기를 배정받습니다. 저학년은 1년에 3경기 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거는 연령별 시합이 없는 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리그에서 9경기 배정받고요. 대회는 고등학교는 3번 나갈 수 있습니다. 평소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운동장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 넓은 운동장에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지금 예를 들어 학교도 지금 계속 담을 쌓고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결국 유소년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찾기 힘들고 뛸 수 있는 대회가 부족하면 경기력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2009년부터 시행된 공부하는 선수 육성 정책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 나는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미술을 하는 사람은 미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인데, 이 문제들은 축구협회와 문체부만이 아닌 교육부 등 다른 부처와 머리를 맞대야 비로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우리나라 레슬링은 파리올림픽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최근 국제대회에서 연이어 노골드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 효자 종목이라는 자부심이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레슬링 대표팀의 지옥 훈련장을 양시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로지 팔의 힘만으로 밧줄을 오르고 300kg이 넘는 거대한 타이어도 온 힘을 다해 뒤집습니다. 일반인은 들기도 무거운 밧줄을 양손에 잡고 격렬하게 흔들며 상체 근육을 단련하는 선수들. 레슬링 대표팀의 훈련은 어느 종목보다 강도 높게 매일 반복됩니다. 이제 아시안게임 개막까지 한 달. 레슬링 대표팀에게 이번 대회는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지난 2018년 팔렘방 자카르타 대회 이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8년째 금메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 역시 일본과 이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강세가 여전하지만 최근 국제무대에서 메달을 목에 건 정한재와 노영훈이 금메달 후보 1순위입니다. 부담 안 된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데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출전인 만큼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아시안 게임 가서도 이제 꼭 금메달 따가지고 이제 보답해 드리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름이 북받친 듯 기자회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한 안한봉 감독은 한국 레슬링은 죽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희망이 좀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레슬링이 죽지 않았던 것을 널리 알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레슬링 대표팀이 내건 목표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6개. 눈물로 결의를 다진 레슬링 대표팀은 다음 달 27일 출국해 30일부터 결전에 돌입합니다. 레슬링! YTN 양시창입니다. 습도 높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 역시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하겠는데요. 우선 밤사이 서울 기온이 24도 이상, 체감 온도는 27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중서부와 전북, 경북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이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곳곳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거제를 비롯한 남해안에는 최고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4도, 부산 25도로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경기와 영서 남부,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 33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중서부 곳곳에 비가,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